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수요일이 되자 다시 확진자가 급증해 4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예전 유행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주말 효과가 사라지니까 이번 주도 확진자가 다시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줄긴 했지만 그래도 42만 명이나 나왔는데요.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에는 20만 명 아래로 18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과거에 PCR 검사를 확진 검사 방법으로 사용했던 때와 달리 신속 항원 검사를 확진 검사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화요일 날까지도 과거에는 크게 확진자 규모가 줄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요즘에는 화요일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요일에는 42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지지난주 목요일 3월 17일에 62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던 때 물론 그 당시에 일부 그 통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55만 명 규모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어찌됐든 그때보다는 감소한 경향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유행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주인 3월 넷째 주에 정점 구간에 진입한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도 정점 구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들이 다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점 구간을 벗어나서 감소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정확한 추이는 향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감소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행 상황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환자도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 의료 체계에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된 건데 이런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상 대면 진료 시에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좀 낮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침을 많이 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마스크를 썼을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비말을 통한 전파뿐만 아니라 시설물 등 환경을 매개로 한 전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소독 등과 같은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대면 진료다 보니까 코로나19 환자, 특히 확진 후 대면 진료를 보는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비교적 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약한 환자보다는 전파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의료진이 감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매개로 해서 비코로나19 환자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의료진 스스로 굉장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파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의료기관의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환자를 받으려면 별도 시간이나 공간,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일반 환자와 함께 진료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일단 의료기관의 참여율 부분은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대면 진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이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진료를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별도의 진료 시간을 설정해서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19 환자가 동선이 겹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걸로 보고는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우려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공간 확보보다는 시간을 별도로 활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응용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병원들이 다소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더군다나 별도의 보험 수가를 설정하는 부분까지 지금 고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만 해도 기본 수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려보다 많은 병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동네 병의원에서 이제 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결국 감염병 등급도 하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등급 하향은 이르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등급 하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급 하향 조정은 일단 시상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유행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감염병 등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해놓은 일종의 기준 또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굳이 기존의 틀에 코로나19, 그러니까 신종 감염병을 이 틀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새로운 신종이다 보니까 이거에 맞는, 그러니까 유행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만약에 등급 조정을 굳이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1등급에서 2등급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될 걸로 보고는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치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1등급과 2등급 사이 정도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여기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등급이 하향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일단 1등급이라고 하면 코로나19 포함해서 메르스, 사스, 에볼라처럼 굉장히 전파력이 높고 그리고 병원성이 높은 반면에 백신이나 치료제와 같은 대응 전략이 미약한 이러한 감염병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생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음압 격리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 다만 다만 2등급부터는 음압 격리는 없고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격리는 합니다. 근데 신고가 발생 즉시가 아니고 20시간 이내고요. 네. 3등급은 20시간 이내 신고지만 격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 지금 코로나19는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황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2등급 또는 3등급이어야 하고 현재 유행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최근에 고위험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격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2등급,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또는 2등급 사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등급 정도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그 기존의 어떤 시스템에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외에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유행을 주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처음에 출현했을 때 당시에도 많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돌연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계속 지금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들 현재까지는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그리고 스텔스 오미크론 이후에도 계속 진화를 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 알파벳 끝인 오메가를 넘어서는 다양한 변이주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를 있습니다. 네. 다만 큰 틀에서는 병원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아마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팬데믹이 끝난 이후 향후 수년 후에도 계속 돌연변이는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현재 독감의 명명법과 같이 코로나19 명명법도 새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앞으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자, 확진자 규모도 문제지만 지금 확진 후에 후유증을 겪는 사람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2주 안에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한 달 이상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확진 당시에 이제 증상을 심하게 앓을수록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확진 당시에 증상이 심할수록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는 사실상 아직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확진 당시에 증상이 심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신체 장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체내 바이러스 양도 많으면서 면역 시스템을 크게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후유증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증상과 후유증은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후유증이 심하거나 또 오랫동안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환자 스스로 어떤 방법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의료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를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전문 클리닉을 지자체별로 그리고 다양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3, 40만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유증을 관리할 수 있는 클리닉 운영 같은 부분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정부가 오는 금요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역시 방역 완화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조정안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10인 12시까지 이렇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 구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구간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뚜렷한 감소세를 확인한 이후 특히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가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